저는 오늘 전주역사박물관 김철순 기증 민화를 중심으로 해서 20세기 민화 영모 화조도의 일면,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민화는 수준급의 그림 훈련을 받지 못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으로 민화의 소비층은 서민에서부터 양반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림의 양식도 스누카보다 채색 위주의 소박함, 원시성, 향토성 등을 포함한 그림입니다. 민화를 그린 민간의 화가들은 지전 그림쟁이, 속사, 향사, 환쟁이, 떠돌이 화가에서부터 정통 화가 화법을 조금 익혔거나 기량을 갖춘 화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제작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합격과 화풍의 민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화에 대해 화목별, 화제별, 도상의 분석과 지역적 화풍, 작가 및 제작 기법 연구 등 미술사학, 민속학, 사회학 등에 기반하여서 연구 성과도 풍부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제작 연대와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민화의 특성상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민화를 제작하고 소비했는지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세기의 생산, 소비된 민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시기의 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 정책과의 연관성, 사회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다양한 합격과 화풍의 민화가 제작되었지만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김철순 기증민화 중에서도 서민계층에서 생산, 소비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영모 화조도가 포함된 민화 4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민화 4점은 솜씨가 뛰어나지 않은 원시적이고 좋게 말해서 소박한 실체를 보이는 그림입니다. 먼저 열폭의 영모 화조도입니다. 소나무와 합, 그 다음에 모란과 공작, 대나무와 호랑이, 매화와 새, 그 다음에 물고기도 그려져 있고 영지와 사슴, 장미와 수탉, 연꽃과 오리, 매와 새, 연꽃과 백로, 토끼, 거북이, 그리고 조개를 물고 있는 오리 등 장생과 벽사, 그리고 장식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재가 각 폭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표현을 보면 전체적으로 바탕선을 그린 필선이 고르지 않고 붓질도 정교하지 않으며 단색 위주로 색을 간략하게 사용하기도 했고 연꽃 표현을 보면 은은한 색상의 변화를 표현하는 발임 기법은 찾아볼 수 없고 바탕선이 보이도록 그대로 둔 점, 그리고 음영 표현도 검은색 붓질로 몇 번 쓱쓱 칠한 것을 보면 정통 화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그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 2의 영모도는 두 폭이 전하는데 첫 번째 폭은 산수를 배경으로 해서 한 쌍의 원앙과 거위가 화면 하단을 장식하고 있고 화면 중앙에는 낚시를 하는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상단에는 나름의 원근법을 적용한 기러기 떼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름의 원근법을 적용한 점, 그리고 화려한 깃털과 세찬 물결 표현 등에서 앞에서 보았던 도 1에 비해 그림 솜씨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폭에는 떠오르는 해를 배경으로 대나무 숲에서 뛰어내려오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나운 호랑이의 표정과 동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도 3의 영모 화조도는 서양 안료를 사용하여 그린 열폭의 그림입니다. 모란, 연꽃, 매화 등 화려한 꽃과 소나무와 대나무를 비롯해서 백로, 공작, 공황, 합, 그리고 수탉과 호랑이 등이 각 폭에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파란색에 흰색을 섞은 하늘색 안료를 물 이외에도 소나무, 꽃잎, 합 등 곳곳에 사용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서양 안료를 사용한 민화는 가해민화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역시 하늘색 안료를 곳곳에 사용한 점, 그리고 부채꼴 모양의 소나무 표현 등이 도삼과 비슷하고 앞에서 보았던 이 가해민화 박물관 그림 뒷면에 1970년도 비료 종이를 배석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양식의 민화는 제작 시기와 그 유행 시기를 1970년대까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도 4의 고사인물 산수, 영모도는 8폭이 전해지는데
불국사, 유계권 등 명승 고적과 함께 백이숙대, 상산사호, 강태공 등의 고사인물, 그리고 대나무숲의 상군인 호랑이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호랑이는 상군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익살스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는 민화에 대해서 한국 회화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비전문적인 화공, 장인들이 대중의 그림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멋대로 그린 어수룩하고 소박하고 꾸밈없는 허드렛 그림, 그리 대단치 않은 그림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4점의 민화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폭에 그려진 민화의 도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20세기에 대량 생산되어 소비된 일본 화풍의 인쇄 민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쇄 민화는 인쇄에 사용된 원화, 그리고 인쇄 기법, 기술자, 인쇄소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이 정해집니다. 이 4점의 민화는 인쇄 민화를 그대로 모방하여 그린 것도 있고 인쇄 민화의 재질을 변형, 사용하거나 선택, 조합하여 새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인쇄 민화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 1에서는 10폭 중에서 6폭이 인쇄 민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학, 그 다음에 연꽃과 백로, 대나무와 호랑이, 그 다음에 모란과 공작이 있는 4폭은 인쇄 그림과 비교해보면 각 도상의 위치, 동세, 그 다음에 나뭇잎, 꽃봉오리 등이 거의 흡사하여 인쇄 민화를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장생의 제재인 영지와 사슴, 그리고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인쇄 민화에서 제재를 차용, 변용하여 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도 2 역시 물가에 논이는 한 쌍의 원앙은 이와 같은 인쇄 민화뿐만 아니라 1910년대에 제작된 딱지본 표지 이미지와도 연관을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제재는 당시 대중적으로 애용되었던 시각 이미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에서 뛰어내려오는 호랑이의 표현 역시 인쇄 민화의 제재를 사용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 3은 10폭 중에서 9폭의 그림이 인쇄 민화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의 6폭은 인쇄 민화를 그대로 그렸거나 사용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백로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한 쌍의 새를 그린 부분은 2폭의 인쇄 민화의 주요 제재를 취사 선택해서 한 폭의 위아래 상단 상하단으로 나누어서 그려놓기도 하였습니다. 맨 끝에 처음부터 보면 이제 수탉, 그 다음에 모란과 새, 소나무와 학, 대나무와 호랑이, 꽃가지에 앉아있는 한 쌍의 새 모두 인쇄 그림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민화에서는 공작은 보통 모란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 민간의 화가는 모란을 제외하고 소나무, 기둥에 앉아있는 공작만 간략하게 그리기도 했고 화면 가득 모란을 그린 부분 역시 꽃잎의 배치 등을 보면 인쇄 민화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화와 봉황을 그린 폭은 이와 같이 2폭의 인쇄 민화를 참고해서 제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4의 4번째, 도사의 고사인물 명승고적을 그린 도사는 8폭 중에서 한 폭만 영모도인데 고사인물을 그린 부분은 기존 민화의 도상뿐만 아니라 삼국지전, 적벽대전과 같은 딱지본 표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만 여기서는 호랑이 그림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대나무 숲과 호랑이 그 도상 제재는 이렇게 인쇄 민화와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4점의 민화 영모 화조도는 20세기에 대량으로 제작되어 유행한 인쇄 민화와 도상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를 변용, 사용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쇄 민화는 당시 미술 시장에서 신미술로서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여 대중적인 미술로 기능하였고 인간의 화가들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쇄 민화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사용 또는 여러 그림에서 취사 선택해서 그려넣는 등
당시 취향과 미감, 대중적인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와 같은 민화의 소비층과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화의 생산과 수요층은 굉장히 폭이 넓었을 것인데 오늘 보았던 4점의 민화는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었던 그림이라기보다 그 그림 솜씨나 화풍 등을 감안하면 서민계층에서 속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용도를 살펴보면 먼저 부경용, 즉 도배지로서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점 모두 가로 30, 세로 100cm 내외의 크기로 10폭이 2점, 8폭이 1점, 2폭이 1점입니다. 4점 모두 낱장으로 전하고 있지만 1930년대 보진제에서 제작한 인쇄 부경용, 병풍용 그림 크기가 가로 40에 세로 110cm였던 점을 감안하면 4점의 민화 역시 병풍 형식뿐만 아니라 도배지로서 벽을 장식하는 데 모두 적합한 크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에는 집안 실내 장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생겨났습니다. 문창과 벽 도배를 주택의 화장이나 의상에 비유하며 방의 성격에 따라 도배지를 다르게 꾸며 근대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20년대 한인 건축가들이 주창한 주택 개량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 대청을 줄이고 가족실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별 목적을 가진 실들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주택 개량과 함께 아늑한 실내 분위기로 꾸미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기사를 보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도배 방식을 바꾸고 기존의 두껍다지나 벽장에 붙이던 그림을 그만두라고 권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예술미를 느낄 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유명 화가의 그림을 인쇄한 그림을 붙이거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을 붙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도 했는데 유명 화가의 복제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이후 인쇄 민화의 대량 생산과 유행의 근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철마다 도배지를 바꾸고 주택 개량에 동참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어느 정도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희생되었을 것이고 지방이나 농촌 등 인간에서는 값싼 그림을 벽에 붙여 실내를 장식하는 전통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병풍용입니다. 10폭, 8폭 구성의 그림은 병풍 제작을 고려한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상기에 병풍을 펼쳐놓는데 마을 단위로 공동 병풍을 마련하기도 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은 개인용 병풍을 장만에 사용하는 등 민화는 대부분 병풍 형식으로 소비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부터 이 민화 병풍 유행에 대해서 김수진 선생님은 단순히 민간의 벽사 기복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 유교 해석을 따르는 인구 증가에 의해서 유교 이래를 실천하는 계층 증가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 현존하는 20세기 사진자료 등을 통해서도 인쇄 민화를 비롯한 민화 병풍이 혼례 장소 등에서 병풍 형식으로 사용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점의 민화가 병풍형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민화 병풍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민화 병풍을 제작하는 데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받아서 병풍으로 제작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계림상해, 서울 종로 2가에 있었던 계림상해의 1926년 영업 목록에 의하면 병풍에 사용된 종의 종류, 병풍 크기에 따라서 병풍 가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풍의 서화료가 기재된 점이 좀 주목되는데 서화료가 포함된 병풍은 40원에서 140원이었고 산수 영모와 병풍 10첩은 7원에서 15원이어서 서화료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합격과 수준을 갖춘 민화라면 지전, 서화사 등을 통해서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 보았던 이 4점, 지금 특히 이와 같은 민화가 실제로 지전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유통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대중적으로 유행했던 인쇄 민화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사용하여 어수룩하게 그렸던 민화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화는 병풍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민계층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화가들 또는 약간의 그림 솜씨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민화 병풍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업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부업은 주업과 상대적인 용어로서 부수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에서 농가 경제 안정화, 농가 경제 갱생 등 사회정책 일환으로 겨울철에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부업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특히 강점 초기부터 일본 내 수요가 높고 무역품으로 잠재력을 갖춘 기업, 방적업, 제지업, 유업, 양조업, 제어업 등을 장래 유망한 공업으로 선정하여서 해방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고치, 소, 닭, 돼지 기르기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새끼, 가마니 멍석짜기, 양잠기구 만들기, 진면 제조, 마, 목면 직물, 왕골 돗자리 등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1922년 12월 평양부의 조선인 간의 부업을 조사한 기사에 의하면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양말, 자수, 병풍, 금은세공, 모자 등의 생필품이 부업으로 생산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은데 병풍은 양말, 마해, 포백 제품 등 다른 부업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병풍이 간의 부업, 소공업, 농촌 부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명의 종업원이 연간 2,500개의 병풍을 생산했다는 점, 그리고 양말, 포백 제품 등에 비해서 병풍의 평균 단가가 높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풍의 형식, 그리고 그림 병풍이었는지 소 병풍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당 평균 3원이었습니다. 1926년 서울 종로의 계림상회에서 판매했던 선수 영무와 십덕 병풍이 7원에서 15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4년이라는 시간상의 차이, 그 다음에 서울과 평양이라는 지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농촌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병풍이 절반 이하의 가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도 이렇게 부업이 지속되었는데 1939년 3월 경남도의 기사에 의하면 농촌의 경제 갱생을 위해서 농가 부업으로 공예품 제작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도초, 죽, 완초, 목공 제품 및 도자기 등을 비롯해서 경질도기와 범랑철기는 회사를 설립하여 생산될 정도로 공예품 부업을 통해서 농가에서 높은 부수입을 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예품의 하나로 병품 제품도 생산되었는데 민화의 대부분이 병품 형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세기 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예품으로서의 민화, 병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품 생산량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평균 단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업으로 병풍을 만들었던 농가가 44호, 종업원이 47명이었다면 연간 상당한 수량의 병풍을 생산해서 부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총독부에서 적극 관리, 장려한 제지업, 유업 등과 같은 부업은 강습회, 실지지도, 기술자 파견 및 양성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수주까지 고려해서 기술 개량과 생산액 증대에 주력하였지만 병풍을 포함한 이와 같은 소규모의 부업은 단순하게 그냥 농가의 부수입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화의 대부분이 병풍 형식이었던 점, 그리고 합격이 낮은 소박한 필지의 민화는 일제강점기 일부 농촌에서 부업의 일환으로 생산되어 마을 및 인근 마을, 시장을 거쳐서 그 지역 내에서 유통,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37년 총독부에서 장려한 조선의 관원상제와 기타 회합의 통일 정책으로 혼상의식에 필요했던 병풍, 상, 선막 등도 이와 같은 부업을 통해서 제작된 병풍으로 수요를 충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20세기에는 병풍이 농촌에 필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1978년도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충북 중원군에서 옛 농촌 문화의 재현을 목적으로 지방의 촐로에 의해서 병풍 그림이 제작되었던 점입니다. 당시 노인회에서 직접 그림까지 그려서 출품한 병풍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만 원대에 버금간다라고 평가되었는데 당시 대기업 대졸 초임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실력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 농촌 문화의 재현을 목적으로 제작된 병풍, 그리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병풍으로 제작한 것은 20세기 민간의 허가를 유치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는 성무소 재소자들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풍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제작한 서화, 세화, 병풍이 어떤 양식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재 20세기의 민화라고 전하는 그림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곳에서 생산한 병풍,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재미있는 그림, 해학적인 그림, 소박한 그림으로 보고 넘길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20세기에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어 대중적으로 유행한 인쇄민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화의 주된 형식인 병풍과 농가 부업, 그다음에 공예품에 주목하여 신문기사 등을 1차 자료로 삼아서 민화와의 상관관계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인쇄 민화를 그대로 모방하여 그리거나 여러 인쇄 민화를 취사 선택하여 새롭게 그려낸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민화 병풍이 농촌에서 부업의 일환으로 생산되어서 농촌에서 소비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민화 병풍이 20세기에 대중적으로 더 확산되었다면 민간의 화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총독 후의 시기별 정책, 그리고 공예사적으로 사회경제사적인 접근 등 심도 있는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쇄민화를 비롯해서 딱지 부은 표지와 신문 사파 등 다양한 인쇄 매체를 통해 생산된 시각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20세기의 민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